갑자기 이제 막 전화가 오는 거야. 거의 11시 다 돼갈 때 계엄이 터졌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계엄이야, 지금 장난치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그때 제가 그 원효대교를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데에서 기억나는 게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대표는 일단 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 이게 피고인으로 재판 중이라서 일단 피신하시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센터에도 적어도 사법경찰은 좀 와 있지 않을까.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툭 쳤죠. 그래서 놀래가지고 봤더니 그게 바로 대표 오더라고요. 집에서 잡히면 안 된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군인들한테 끌려가는 모습 내가 못 보일 것 같고, 사무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잡혀갈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왔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이 회사를 와가지고 기자들을 빨리 현장에 내보내야 되니까 이제 연락을 돌리는데 기자들이 5명 이상 현장에 이미 가 있었어요. 국회에. 저는 그때 딱 든 판단이 뭐였냐면 1980년 5월 17일 확대 계엄할 때 계엄사에서 가장 먼저 정치인 그리고 비판 언론인들을 잡아가잖아요. 우리 여기 잡아서 보호진에 계엄대로 그거 여기도 접수가 될 거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을 거냐? 그건 아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작성한 메모인데 제2, 제3의 장소에서 제작 인력 결집해서 이제 방송 제작을 지속하자. 그것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 윤석열이 갑자기 12월 3일 날 왜 이 전혀 뭐 이 상상도 못한 이런 일을 이제 벌였을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인데 이걸 한 번에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에 자폭 비슷한. 마지막 그 잔에 물을 넘치게 하는 마지막 한 방울은 저는 명태균 게이트였다.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는 나와 내 부인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바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그게 무엇이든 극단적이든 헌법을 위반하든.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검사들하고 검찰 수사관 20여 명이 뉴스타파로 이제 쫙 몰려올 때 그 장면이 이제 오버랩되면서 아, 윤석열의 이제 내란은 바로 이제 2023년 9월 14일 사실상 시작된 게 아닌가.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에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아니 부산저축은행은 SPC 대출로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왜 대장동 1,150억 불법 대출을 알면서도 기소 안 하고 봐줬냔 말이죠. 나중에 2016년인가에 결국은 다 구속돼서 아니 2년 6개월 불법 실형 대출이 받았잖아요. 아니라 뭐 무슨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커미션 받아 먹은 거를 또 기소를 안 했다면서 왜 또 불법 대출이라고? 근데 지난 대선 때 아마 대선의 결과를 정할 정도의 큰 이슈는 대장동 사건이었습니다. 각종 조중동을 비롯한 주요 매체에서 천화동이 1호 누가 누구, 2호가 누구, 이 사람의 수익이 얼마, 이 모든 잘못이 이재명이 독점적인 개발권을 줬기 때문이야, 뭐 비리와 유착됐고 있기 때문이야. 정신없이 매일매일 많은 단독을 붙인 기사들이 나왔는데
저는 반대로 뿌리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자, 그렇다면 대검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줬을까라고 봤을 때 당시에 대검중수부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우영에 대해서 수사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3월 4일로 기억이 되는데 오후 2, 3시경에 김영진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시작입니다. 당시 저희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주역인 김만배 씨와 좀 대화를 나눈 녹음 파일 같은 게 있다. 이 녹취록의 전체 내용을 확인한 건 당일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그거를 확인하고 사실 많이 놀랬죠. 얘가 이제 다른 기자를 통해서 찾아와. 조우영이가 나를. 조우영이 찾아온다고? 왜냐면 형님 제가 이렇게 수사받고 있는데 다른 기자분들이 해결했는데 못 해주는데 형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근데 형이 직접 가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응? 내가 이 법조 오래 기자인데 내가 검사한테 가서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조우영한테? 박영수 변호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물을 소개해줬네. 왜냐면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통할 만한 사람. 통할 만한 소개해줬지. 사실 제일 놀랬던 건 그동안 말로만 듣던 김만배 씨의 육성이라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당시가 대선 딱 5일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도할 것이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 불가결한 취재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전화를 오후 1시 전후에서 제가 막 전화를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데 공교롭게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안 받아서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산책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건널목에 서 있는데 문자가 2개가 연달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우영 씨를 변호한 사실은 있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건 해결을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을 했는지, 뭐 검찰 관계자에게 부탁을 했는지 누구에게 부탁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 문자를 받는 순간 이건 보도가 가능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김영진 대표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한 지인과 나눈 대화의 음성 파일을 뉴스타파가 입수했습니다. 대화 당사자는 현직 기자 시절 김 씨와 동료 사이였던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 대화를 나눈 시점은 지난해 9월 15일입니다.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했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근데 그럼 아니 잠깐만. 조우영이 그러니까 박영수가 이거 기사 나가면 나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야?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오늘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이슈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의 육성을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여 년 전 대장동 관련 불법 대출 정황을 포착하고도 사건을 덮었다는 당시 윤석열 검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등의 김 씨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저는 누누이 여러 사람들에게 뉴스타파가 가장 위험한 매체라고 2021년, 2022년에 말씀을 드렸던 게 뉴스타파는 저희 KBS에 있던 탐사보도를 하던 친구들이 나왔어요. 검찰로 치면 특수부 같은 친구들인데 칼을 써본 애들이죠. 칼 아무나 못 씁니다. 막 시켜서 너 조져, 누구 조져 그런다고 못 조져요. 칼을 써본 애들이 가서 뉴스타파를 만들었기 때문에 위험하다. 쟤들은 무언가를 긁어올 수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착한 선수는 그런 일 못한다. 만담으로 해요. 정치 만담으로 경로당을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세상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칼을 갖고 덤벼드는 탐사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뉴스타파는 위험해서 항상 뉴스타파를 봐야 된다. 저게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요. 정권이 바뀔 뻔했어요. 저것 때문에. 검찰이 과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인터뷰했던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 대장동 관련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거짓 인터뷰를 해주는 대가로 김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을 하는 건데 신 전 위원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9월 1일 날 신학님 전 전문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됐는데 마치 이제 어디선가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뉴스타파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장동 주범이 언론인을 끌어들여 거짓 인터뷰를 한 후 선거일 직전에 이를 터뜨리게 해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타를 가하고 이재명 후보를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짜 뉴스의 악순환의 사이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선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수사 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그 방심위 등 말하자면 저희 이거를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타파는 당연히 퍼뜨리는 데서 제외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런 가짜 뉴스를 고의로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행동하는 이런 매체에 대해서는 저는 폐간을 고민해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최종 단계입니다. 폐가망신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선거 공작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이 뭔지 한번 검찰이 판단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발행 정지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가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발행 정지 명령 또는 신문 등의 등록 취소 심판. 그때는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기저기서 마치 뉴스타파가 정말로 반국가 세력이나 된 것처럼 검찰, 서울시, 방통위, 방심위 모든 국가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뉴스타파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로 뉴스타파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나?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프로파간다, 이 공작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이 사건은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당시 그 수사본부의 반부패부 검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특수부 검사가 10여 명이 투입이 됐다라는 게 이제 검찰발로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차렸었거든요. 그때 최초에 투입된 검사가 13명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규모구나. 검사 한 명에게는 수사관 등 인력들이 5-6명씩 딸려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수사 인력만 6,70명 이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임명함. 삼각 카르텔의 존재가 드러난 이상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던 중대범죄입니다. 그 규모 면에서나 치밀한 기획 정도로 보아 도저히 김만배 개인이 홀로 벌인 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선거 조작, 여론 조작, 대선 조작을 해도 되는 반역 면허는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형에 처해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공격들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가를 지금은 너무 잘 알지만 그때는 너무 여기저기서 몰아치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뭐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두려웠고 약간은 공포에 잠식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그 뒤로 이제 뉴스타파에 대한 압수수색, 저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멀리서 한 10여 명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검찰 직원들, 검사들 포함해서 그분들이 한 10여 명이 나타나더라고요. 곧바로 알아챘어요. 아, 검찰에서 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핸드폰을 열어서 저희 이제 정보 공유방에 비상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비낭이라고 오타를 쳤더라고요. 서울중앙병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화걸려? 대화 배우고요. 그 정문 앞에 1층에서 문 걸어 잠그고 혼자 지키고 있었죠. 아니, 빨리 연락을 제가 예, 직원입니다. 지금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뭐 여기 평직원이기 때문에 상황이 오시고 또 변호 영장 저희가 뭐 오시면 아니 그때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협의가 아니라 이 영장 집행하러 온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안에 계신 분들의 허락이나 지금은 안에 사무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네. 자,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어쨌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뉴스타파 측의 허가나 허락은 사실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장 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데 한정없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5분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표현이 그렇지만 들이닥치는 걸 몰랐으니까 아직까지 책임자분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변호사님한테 지금 연락을 드렸거든요. 연락을 언제 하셨어요? 지금 했죠. 그리고 저희가 무슨 뭐 무당입니까? 오실 줄 알고 미리 한 건 아니잖아요. 조금 경황이 없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 시간이 안 되니까요. 괜찮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걔는 그냥 제시만 해요. 촬영 제가 변호인이니까 제시는 해줄 수 있는데 촬영 때문에. 이거 윤석열 씨가 피의자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네요. 명예훼손죄니까. 법상은 그렇죠. 그렇죠. 그럼 윤석열 씨가 지금 뉴스타파 기자들이 처벌을 원하시나요? 일단 영장이 발부된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걸 말씀드릴 의무가 없다. 저 확인을 하실 거죠? 확인을 하신 거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사 반응이 반의사 불벌죄도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어쨌든 윤석열 씨의 그 내용을 확인하실 거죠? 예, 여기 아니 피해자 윤석열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제시하는 윤석열 의견 뭐라고요? 의견을 묻지 마시고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아까 명령하시는 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아니 그냥 보시면. 아, 그러니까 누구세요? 예, 근데 뭐 저한테 명령하시는 거? 아니. 아, 진짜 왜 그러세요? 그래? 보시죠. 그래도 읽어도 될까요? 네, 읽으십시오. 이거 돼요? 네. 네. 명예훼손 사건은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업무 분리에 따라 가지고 명예훼손 사건은 경찰이 담당하는 그런 사건이 됐죠. 그런데 검찰이 그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뉴스타파를 겨냥해 직접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자체가 위법한 수사 개시였습니다. 아침에 저희 큰애가 이제 좀 늦게 가서 제가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려고 나서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그 복도 쪽에 남성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검찰 수사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그렇다면 기다려달라. 내가 아이를 데려다주고 와서 압수수색에 응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일단 응할 테니까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다. 라고 했는데 저와 그때 당시 수사관이 현관문 앞에 펼친 그 얘기들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다 옆에서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상당히 좀 흥분을 해서 언성이 좀 높아졌었고 저희 아이가 굉장히 놀랐고 마음으로 다 표현 안 하지만 오히려 아빠가 걱정할까 봐 아빠가 잘 이겨낼 것 같다. 힘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오늘 아침에. 출근 준비하고 있었고요. 8시 한 25분 정도 샤워를 하고 있는데 계속 집에 이제 벨이 울려서 그 모니터로 집 밖에 누가 와 있는지 보니까 한 너댓 명이 이렇게 보여요. 뭐 직감했어요. 압수수색 왔구나라고 직감을 해서 일단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8시 한 30분쯤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시민들이 만들어낸 뉴스타파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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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자유 침탈하는 어쨌든 일단은 막자. 응? 일단은 오늘 아예 돌려보내자. 근데 두 변호사님 의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 제가 개인적인 심정은 개인적인 이제 방침 같은 것들을 사실 이제 갖고 있었죠. 이거는 절대 열어줘서는 안 된다. 뉴스타파라는 이제 독립 언론은 수만 명의 이제 후원 회원이 마련해준 저희들 나름대로 굉장히 신성한 그런 이제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이제 강제 수사를 받을 만한 그런 이제 잘못을 결코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열어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이제 확고했고 그래서 한 몇 시간 이제 대치를 했죠. 대치를 하다가 이걸 이제 계속 이제 대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러면 오히려 이제 저들에게 어떤 빌미를 줄 우려도 있다. 자, 기자 여러분들 아침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뉴스타파 대표 김용진입니다. 언론의 가장 큰 사명은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저희 뉴스타파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비영리 독립언론의 기치를 내걸고 지난 10년 동안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런 독립언론을 1급 살인죄, 사형, 국가반역죄 이런 거건을 마구잡이로 내뱉고 또 온갖 정치기관들 그다음에 국가기관들을 동원해 압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독립언론 탄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히 민주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폭거입니다. 사만여 뉴스타파 회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뉴스타파는 그렇게 만만한 조직이 아닙니다. 이 정권의 무담에 맞서서 끝까지 저희들이 저널리즘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당하게
독립 언론의 기치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 압수수색 시작됐고요. 검찰이 이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탈 행위 그 첫 번째 현장입니다. 검찰 수사관들 뉴스타파 5층에 도착했고요. 여기 5층 일단 들어가셔서 그 영장이랑 내용 확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짠 자리인가요? 봉지욱 기자 자리. 여기가 한상기? 아니, 한상기는 뒤에. 한상기 봉지욱.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국가기관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뭐랄까 정말 초현실적인 느낌?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맞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날 검찰의 주요 압수수색 장소는 우리 뉴스타파 뉴스룸 5층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상진 기자, 그다음에 봉지욱 기자의 이제 업무 공간이 있었거든요. 또 이제 굉장히 이제 이례적인 게 한상진,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동시에 같은 시간에 이제 자기의 집도 이제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자입니다. 네. 그 뉴스타파 네, 저희도 최근에 변호사 지금 오고 계시고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네. 뉴스타파와 JTBC 본사 그리고 김만배 녹음 파일을 보도한 기자 2명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YTN의 이제 뉴스타파 사무실 그리고 기자들 자택 압수수색 이제 이게 기사가 이제 속보가 막 뜨는데 밑에 이제 빨간색 줄 자막이 이제 흘러가는데 보니까 뉴스타파 한모 기자 쉼표하고 봉지욱 기자 압수수색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뉴스타파 소속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난 한모 기자고 지욱이는 왜 이름일까요? 딴 데서 이미 갔잖아요. 해당 인터뷰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지금 일단 영장부터 확인하시고는 받았어요. 오늘 감사의 훈훈표를 내일은 강원 영동에 시간당 20에서 30mm. 원본 영장은 지금 촬영은 안 돼요? 네네. 사실은 뭐 예상은 했고 준비는 했다고는 해도 막상 그런 일을 당해보면 사람이 당황을 하게 돼요.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영장 내용을 변호사와 같이 읽는데 뭘 꼼꼼히 본다고 봤는데 글자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그냥 전자장비는 다 압수수색을 하는 걸로 이제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슨 위에 보니까 서류 뭐 이런 것들이 지워져 있는 걸 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서 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정 불송 같은 것들은 요즘 프레임에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결국 프레임 선생님 이거 신차하고 이런 거좀 소지품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영장본에 나온 거라서 네네. 그 범위 안에서만 저희가 네네. 실질적 역량까지도 입증이 되고 선수들이 있다는 걸 변호사님 이거 그동안 이전되는 청함하고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전에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래서 저저저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걸 쓰고 제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쓰려고 딱 보니까 내 주변에 이제 한 6명 정도가 다 서서 저를 뺑 둘러싸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전 앉아서 이제 쓰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손이 떨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손을 딱 갖다 대고 한 10초 정도 글을 못 쓰겠더라고. 이게 떨릴까 봐. 근데 내가 떨고 있는 모습을 들킬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종이에 손을 볼펜을 딱 대고서 한 10초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뒤에서 누군가가 빨리 쓰라고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딱 쓰기 시작하는데 다행히 내 손이 안 떨리는 게 느껴져서 안도가 됐던 기분이 나는데 그 순간의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종종 이렇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나요. 못 잊을 것 같아요. 제 이름 쓴 게. 휴대폰을 전부 복제 압수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당장 포렌식이나 이런 현장이 불가능해서 제가 이제 휴대폰 자체를 검찰청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포렌식을 실시할 겁니다. 이건 뭐라고 써요? 이게 무슨 어떤 본인이 제시해주고 이런 절차를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쓰시고요. 이걸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반출하는 거죠. 노트북은 안 되니까 노트북은 이미징을 하시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 부부가 쓰는 이제 침실로 들어가는데 제가 이제 거기는 저희 집사람이 주로 쓰는 곳이고 저기 안쪽에 있는 옷장은 전부 다 저희 집사람 거니까 거기는 좀 조심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성 수사관을 그쪽으로 투입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이제 보통 이제 평소 서재로 쓰는 방, 그 방으로 한 사람이 들어갔고 저희 아이 방 그리고 이제 창고로 쓰는 방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뒤지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쓰는 공간이 좀 지저분한데 막 서류가 온갖 곳에 쌓여 있고 한데 서류를 하나씩 다 뒤지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영장에서 서류는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는 걸 내가 봤던 게 떠올라서 그 압수 대상 목록에 문서는 없던데. 네. 만약에 이게 혹시 출력물이라면은 그거 전자정보 혹시 있는지 그런 거 좀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종이로 출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는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얘기를 저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같이 들었는데 듣는 순간에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문제 제기도 안 하고 그냥 놔뒀고. 요게 이제 지금 확인해 파란색이 있는 게 키워드에 걸리는 거니까 위에 윈도우 10 메일이 동기화가 돼 있어가지고 보고 지금 파일을 불러왔더니 중에서 아예 뭐 기간에 제외되고 뭐 쓸데없는 거 빼고 나니까 2180개예요. 저희 관련된 기록들을 이제 하나부터 이제 꼼꼼히 이제 보는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노트북이 저희 집에 있었던 노트북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제서야 제가 이제 알게 됐고
제가 마치 이제 바보가 된 것 같고, 그래도 그 짧지 않은 시간 사건 기자로 일을 하면서 이런 식의 수많은 사건들을 취재를 했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눈뜨고 바보같이 됐구나,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막 진짜 막 화가 너무 나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이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최근에. 너무 화가 나서. 압수수색을 당해보면 모릅니다. 이게 영장 안에 뭐 판사가 허용한 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말들도 어렵게 써 있어요, 저희가 봐도. 그래서 이 목록이 뭐가 맞고 안 맞고 이런 행위가 적법하고 적법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또 다른 수사관들은 방을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방을 좀 갔다 나왔더니 불과 제가 좀 한 몇십 초 전에 줬던 저의 휴대전화를 그 수사관이 식탁에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나 딱 봤더니 저희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뉴스타파의 우리 구성원들이 단체로 모여 있는 단체 대화방을 수사관이 열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휴대전화 어떻게 연 거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저의 휴대전화가 정말 소중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신주 던지 모시듯이 해서 가져가더라고요. 혹시나 이 휴대전화가 잠길까 봐 두 손으로 딱 들고 나갑니다. 받지 않도록. 네, 취재 방이세요, 이거는? 취재 방이 지금 세상에 없어요. 아니. 이제 국민적인 의심이 정치권의 배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실제로 의심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에 부합하는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명함도 어느 정도의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님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명함이 민주당 의원들, 이 국회의원들하고 관계돼서 어쨌든 이 범죄 혐의 사실에 적시가 되어야 되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회의원 안민석하고 국회의원 누구야? 이용호하고 국회의원 김종민하고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이 상황에서. 아니, 소명을 못 하셨는데 이건 가져가시면 안 되죠. 그러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하십시오. 지금 이의제기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 명함이 저렇게 수백 장 있지 않습니까? 그 수백 장 중에서 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보좌관의 명함을 가지고 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성명을 구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의제기를 하는 거는 지금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 봤을 때는 특정 정당하고 뉴스타파하고 공모하거나 뭐 이런 거 내용들이 혐의가 없어요, 분명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함들만 추출해서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희 명함은 그러면 안 가져가겠습니다. 됐죠? 예, 안 가져가세요? 네, 안 가져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죠? 네. 오늘 계획하셨던 압색은 다 맞추신 거예요? 압수물은 다 확보하셨나요? 계획하신 압수물은 다 확보하신 건가요? 진행하겠습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This is footage of a couple of days ago of 20 cops raiding the office of our nonprofit member Newstapa, which does the best investigative journalism in South Korea. South Korea, this is a democracy with a proven civil society where this shit should not happen. So I'm Paul Radu. I'm the co-founder of the Organized Crime and Corruption Reporting Project, and we have worked with Newstapa for more than 8 years now. I know the dedication of Young Jin, of the founder. I know how dedicated the journalists at Newstapa. Now, these latest developments are not just troublesome, are gruesome. It's something that shouldn't be. It's something that shouldn't happen with organizations such as Newstapa. You have done your investigative reporting over a very long period of time, and you've amassed a lot of knowledge during that period of time. So the people in power who know they are involved in wrongdoing are not just afraid about for your previous reporting or your current reporting. They fear your future reporting. This is why this type of people will always try to take down an organization like Newstapa. (2019년 7월이었죠. 7월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당시에 자유한국당이었던 것 같은데 주광덕 의원이 이제 첫 질의자로 나서요. 첫 질문이 뭐였냐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자산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죠? 이렇게 물어봐요. 재직 중에 그 대검 중수부 후배인 우리 이남석 변호사에게 그 윤우진 용산 전 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죠. 그런 사실 없습니다. 기자들 전화를 몇 차례 받은 기억은 납니다. 정식 인터뷰 한 적은 없습니까? 신동환 기자랑? 인터뷰하기보다 네. 묻길래 제가 나는 소개한 적이 없다. 네.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저는 뭐 이거는 2012년에 나에게 설명했었던 거하고는 전혀 상반된 입장이다. 공직 후보자가 국민들 앞에서 인사 검증을 받는 자리에서 과거와 다른 발언을 한 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보도를 해야 된다고 본다. 김용진 대표도 뭐 별다른 얘기 없으셨어요. 그럼 보도해야지. 다만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입장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들어야 된다.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의 한상준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2012년 언론 보도 내용하고 지금 다른 내용을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입장을 손맞춰 좀 드리려고. 다 그래 좀. 아니 그때 저기 죄송합니다. 저 윤희진 소장한테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 주신 거 2010년에 인정하셨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청문회장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원님도 대신 질문해드리고 계시잖아요. 아니 근데 계속 이렇게 부정을 하시니까. 그래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가고 있죠. 12년 청문회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음에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 주신 거 인정하셨었는데. 아니 제가 여쭤볼 수 있는. 좀 비켜주시죠. 네. 네. 윤석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일관되게 윤 전 서장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는 윤석열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과는 배치되는 내용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왜냐면 내가 얘기를 해줄게. 네네. 어떻게 됐냐면 네네. 당시에 매수에 관련된 우리 후보자님, 그 윤우진 사건에 이남석 변호사를 정말 소개해준 사실이 없어요? 저는 변호사를 아까 하여튼 선임시켜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개해준 일이 없다? 네.
저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내가 얘기해줄게. 네네. 어떻게 되냐면 네네. 자, 후보자 어떻게 지금 저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저기는 소개를 해줬다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저 기자나 또는 저 기자 말고도 여러 기자들이 전화가 이제 왔는데 뭐 소개했다는 문자가 이제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 근데 왜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부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다 일상이 드러나는데. 본인 목소리가 지금 온 국민을 다 듣고 있는데 아침에 한 속기록을 다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럼 밝혀야 되겠습니까? 소개라고 했는지 선임이라고 했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가 멀었습니까? 아니 저 기자가 아니 어떻게 윤석열 그 정의를 얘기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도 또 변명을 합니까? 이거 예? 변명이 아니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야당님도 사과하시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7년 전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 뭐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뭐 제 전화기에 뭐 이미 수십 통 막 알 수 없는 전화들이 막 수십 통 와 있고 막 문자가 수십 개가 와 있고 막 사무실 왔더니 뭐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전화기가 다 울리고 있고 막 어떻게 뉴스타파가 이럴 수 있냐, 검찰 개혁하지 말자는 얘기냐 막 이런 항의를 하던 분들이 제가 전화를 받아서 그 보도를 한 사람이 저고 제 이름이 한상진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아니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바꿔야 되는데 아니 뉴스타파가 왜 지금 이런 타이밍에 이런 보도를 하느냐, 자기 너무 속상하다, 꼭 이렇게 했어야 됐냐. 그때 이제 느꼈죠. 아,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너무나 절박하다. 정말 절박하구나. 대통령 문재인. 뉴스타파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관되게 검찰 개혁에 대한 보도를 해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사실은 그 연장선상에서 취재가 이루어진 것인데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제보자가 보내온 문건인데요. 이 문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고서 안에는 윤석열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2013년도경에 내사가 있었던 사건을 제가 2020년에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7년 동안 묻혀져 있던 사건이었고 저희 뉴스타파의 보도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묻혀졌을 수 있는 사건이죠. 실제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또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 뉴스타파와 도이치모터스 보도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많이 표출했습니다. 무슨 내사 첩보 보고서인가 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뉴스타파에 유출이 되며 또 뉴스타파가 한번 공개하고 나니까 메이저 언론들이 벌떼처럼 그거를 보도를 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저희의 보도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보도 이후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뉴스타파라는 비판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어떤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두세 명만 들어가면 문을 닫을 수 없을 정도로 조그마한 방에 수사관하고 저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서로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면서 선별 작업을 하는데
포렌식을 해보니까 제 휴대폰에서 확인된 전자정보가 25만 건인가가 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거를 3일 동안 일일이 다 선별 작업을 했죠. 한 서너 시간을 문자 몇 개를 가지고 가져가냐 못 가져가냐 해가지고 진짜 정말 막말로 정말 개싸움을 했어요. 이 사건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냥 제가 사적으로 아는 지인하고 나눴던 문자를 가져가겠다고. 그게 이제 얼마 전 논란이 됐었던 윤석열 잡아야죠 그 문자인데. 이 윤석열 잡아야죠 그 문자를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쳐서 개인적인 지인하고 주고받은 문자인데 이걸 검찰이 왜 가져가느냐. 이게 이 사건 보도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이 사건 보도를 제가 만드는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을 미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걸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이제 검사는 하는 말이 평소에 한상진 씨가 윤석열 후보를 음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희 집에서 제 휴대전화 3대를 가져갔습니다. 갔는데 한 2주 후쯤인가 앞서 한상진 기자는 분명히 중앙지검으로 갔다 그랬는데 저는 대검찰청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대검으로 오라고 그러지? 그래갖고 제가 한상진 기자한테 농담으로 내가 더 주범이다. 당신은 중앙지검 갔지만 나 대검 레벨이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저는 대검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갔고요. 검찰의 포렌식 작업은 지루하고 지리한 작업입니다. 한 4-5번 갔던 것 같아요. 제 문자 메시지 중에 이미 예전에 지웠던 건데 포렌식으로 복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방이 저희 아내였습니다. 근데 아내랑 일상적인 대화를 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심하게 다툰 문자가 있어요. 일종의 부부싸움을 문자로 했습니다. 수사관이 그걸 딱 보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아니 이걸 증거로 가져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왜 남의 가정사를 증거로 가져가냐? 이게 도대체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이걸 그냥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너가 이렇게 이상하고 성격이 이상한 놈이야. 이런 거를 좀 입증하기 위해서 가져가려는지 모르겠지만 가져와야 된다고 해서 그때 어떤 상황까지 벌어졌냐면 저랑 그 신인수 변호사는 우리는 이런 증거까지 가져가는 것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항의를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내가 포렌식 끝난 날 비가 왔어요. 9월 22일이었는데 비가 왔어. 그 무의미한 싸움을 한 너댓 시간 하고서 검찰청을 딱 나오는데 제가 멘탈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일할 때 멘탈이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멘탈 깨진 경험이 거의 없어. 일을 하면서. 근데 내가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 검찰 서울중앙지검을 딱 나오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못 쓰겠는 거예요. 우산을 들 기운이 없어서 내가 우산을 버렸어요.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려오다 보면 옆에 조그마한 동산이 있잖아요. 이게 공원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공원까지 가지도 못하고 공원 입구에 있는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단 맨 아래 칸에 주저앉았어요. 비를 맞으면서. 움직이질 못하게 내가 하도 싸우고 나왔는데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뭐 싸운 것 때문에 진이 빠졌다기보다도 너무 비참한 거야. 이런 걸로 내가 싸우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날 거기서 이제 몸을 추스려서 지하철역으로 비를 맞으면서 가면서 내가 이 싸움 반드시 이긴다. 대통령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성!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서 육군 부대를 사열하시겠습니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보니까 그 좁은 아파트 복도가 이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이제 소방관들도 뭐 대여섯 명, 경찰관들도 대여섯 명 와 있고, 전부 이제 손에 소위 말하는 이제 빠루, 그다음에 뭐 해머, 뭐 이런 이제 큰 장비들을 이제 들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이제 검찰의 지시를 받고 문을 강제 개방하려고, 문을 강제로 열려고 이제 여기 이제 도착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강제 개방을 오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만약 안 내려주면은 강제 개방 요청을 하게 되면은 절차를 밟아서 해달라면 해주기 위해서 경찰도 이제 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출산.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검찰은 뭐 하는 조직인가? 민생 제한이나 그다음에 뭐 각종 구조 활동 이런 데 이제 정말 바쁠 그런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을 동원해서 그 언론사 대표의 이제 집을 강제로 개방하려고 동원했다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아니 그건 좀 뭐 하세요 문제가? 뭐 하시는데 지금? 3시간 예? 저희 압수수색 집행 절차 과정 압수수색은 하는 장면 이런 거 하면 되고 지금 서로 의견 나누는 걸 왜 찍어요 혹시? 서로 이제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맙시다.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서로 신경 거슬리게 하지 말자고요. 서로 그럼 하지 마요. 잠깐만요. 보려고. 잠깐 올게. 안녕하세요. 갖고 오세요. 저는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수사가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좀 수사 대상이 되는지 자체도 잘 모르겠고, 통상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에 뭐 성실히 임하겠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그런 말도 못 하겠어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싶은 생각 1도 없고, 저는 어쨌든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제 주장 할 거고, 그리고 뭐 어차피 뭐 검찰이 그림 그리고 시작하는 사건인데 제가 뭐 거기에 맞장구 쳐주고 싶은 생각도 1도 없고, 뭐 저는 그냥 싸우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땠어요? 이제 시작이네 이제.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네. 그게 무슨 보니까 어떤? 뭐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안 했네. 너무나 허무맹랑한 논리와 주장들을 막 해놓으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내가 이제 싸우고 깨나가야 될 것들인데, 태산하고 싸우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드네. 질문이 416개였어요. 네. 그러니까 질문을 듣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제가 이제 황당했었던 거 뭐였냐면, 제가 이제 3월 6일 보도한 당일날 제가 국회의원 황운하 씨와 황운하 의원과 제가 이제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근데 문자가 저한테 온 문자가 수고하셨습니다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검사가 어떻게 질문하냐면, 한상진은 엄청난 보도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보도였다. 당연히 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이 보도를 보고 당황하고 굉장히 놀랐어야 된다. 근데 황운하의 문자는 굉장히 침착하다. 이런 걸로 봤을 때 황운하는 뉴스타파에서 한상진 당신이 이 보도를 할 거라는 걸 사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당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진술을 거부합니다라는 말을 잠깐 잊어버릴 정도로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잠깐 있다가 진술 거부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때는 정말 일어나고 싶더라고요. 저희들은 뭔가 이기는 경험을 더 축적하고 싶습니다. 승리하는 역사를 쓰고 싶습니다. 여기 서울의 봄 영화 보신 분들 많겠죠. 그 철저하게 악이 정의를 짓밟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 처참한 역사를 다뤘는데 우리가 늘 그런 역사만 경험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기는 역사를 써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합니다. 저들의 정치 공작, 정치 수사, 그 음모를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이제 그런 순간들이 계속 이어졌죠. 지난 몇 달 동안.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하는 이제 다짐이기도 하고 우리 회원님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역사를 쓰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단순한 다짐이나 그냥 단순한 이제 메시지뿐만 아니었고 그때 우리가 윤석열 정권이 그 방통위와 방심위를 동원해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그 여러 이제 공영 언론을 탄압하기 위한 그런 모종의 이제 공작을 벌였다는 그런 단서를 저희들이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11월 13일 전체 회의에서 각 방송사에 대한 과징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방심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과징금 규모였습니다. 뉴스타파는 이처럼 마치 군사작전처럼 벌어진 방심위 조치의 배후를 지난 2달간 취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충격적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방심위에 낸 민원글들은 하나같이 내용은 물론 오탈자까지 똑같았고 민원을 낸 패턴도 약속이나 한 듯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 또는 누군가의 부탁으로 민원이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 그거는 정말 그때까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황당한 의혹이었습니다. 방심위에 어떤 이제 언론사의 보도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처벌해 달라 이런 이제 민원이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민원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유일임 위원장의 뭐 동생, 그다음에 인척,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직장 전 동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건 너무 이제 어이없는 일이었죠.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유이목 사무처장님 좀. 안녕하세요. 예. 아니 부탁은 아니고 예. 그 아는 지인이 예. 이름은 뭐 얘기 못 드리는데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돌고 있다. 네. 이도 한번 도와주는 셈집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그 지인분이란 분이 뭐 형님 쪽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인가요? 그 후배인가 그럴 거예요. 아 후배분이. 후배인데. 그 지난 9월에 그 방심위에 그 민원 내신 거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 민원 그거 어떻게 해서 내시게 된 거예요? 제가 민원을 넣었었나요? 기억 안 나세요? 여러 개 내셨던데. 제가요? 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의 박종아입니다. 저 들어가세요. 왜 그러세요? 여보세요. 왜 그러세요? 이상한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 들어가세요. 청구민원 사건의 왜 위원님 역할이 그러세요? 되게 컸잖아요. 근데 민원 이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이러? 여보세요. 여기서 직원들 없으세요 여기? 아니 위원님 가장 첫 과장님, 번째 이분들 민원을 여기 와서 이러는 위원님이 거죠?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 왜 여기 와서 이러는 거죠? 아니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빨리 쳐. 궁금해서 요청드리려고 전화 드렸잖아요. 저리 가세요. 근데 이게 답변 안 하시고 들어가세요. 지금 당신 지금 기자님 따님의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왜 그러세요? 또 다른 따님 그리고 또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 이렇게 5분이 민원을 똑같은 시간대에 같이 나오셨어요. 잠시만요. 어디서 오신 거죠? 저 뉴스타파의 박종아. 네, 저기 잠시만요. 방심 위원장님 오늘 출근하셨는지 좀 궁금했는데 오늘 출근 안 하셨어요? 홍보팀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좀 출근 안 하셨어요? 휴가신가요 혹시? 네, 그거는 뭐 사적인 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기다리는 중이죠. 피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왜 지금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저 여기는 가족이랑 지인분들한테 민원 청구하셨나요? 예. 아니 근데 여기는 내부에서 더 이상 여기서 가족 민원 얘기할 게 문제 아닙니다. 제기해가지고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셨는데 어머머 제가 심의에 계속 참여하시는 거예요? 미디어 연대 간부한테 지시하셨나요? 아니요. 저희는 장소까지 이렇게 오셔갖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가족이랑 지인분들한테 민원 청구하셨나요? 위원장님 가족이랑 지인분들한테 민원 청구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과 취재하는 건 아닙니다. 무리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얼마나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찾아갔는데 찾아오셔갖고 이렇게 질문에 답 안 하시고 기자 차 어디 질문을 갔어요? 계속 피하셨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이런 취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취재를 정식으로 질의서를 그 홍보팀을 통해서도 전달 드렸는데 답장도 없으시고 전화 드렸는데 문자도 답장도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답변을 해주셔야죠, 위원장님. 제가 원치 않는 취재를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취재 윤리에 원치 않는 취재가 아니라 예. 이거는 언론으로서 당연히 이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일이 얘기하지 벌어지는 거고. 저는 이미 제 이제 입장을 다 위원장님께 밝혔기 저희가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묻는 질문은 간단해요. 가족이랑 지인분들한테 위원장님께서 혹시 문구를 직접 작성을 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이런 거를 하라고 지시를 하신 건가요? 비윤리적인 취재는 하지 마세요. 비윤리적인 취재가 아니라 제가 원치 않는 취재고 저희가 정식으로 홍보팀을 통해서 다 홍보팀을 얘기했기 때문에 통해서 그렇게 하세요. 질의서를 드렸는데 저희 질의에 하나도 답변을 주시는 게 없으세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 어디예요? 겁니다. 네? 왜 민원 내용이 다 이런 똑같은 식으로 거예요? 취재하지 마세요. 100개가 넘어요. 똑같은 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 누가 지시한 건가요? 대통령실에서 지시한 건가요? 아니면 누가 윗선이 또 있나요? 저희가 다시 정식으로 질문 드릴게요. 들과 위원장님께서 이게 뭐 기업 비밀도 있고 할 테니까 9월 4일부터 7일까지 총 188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이 민원인들의 절반 이상인 40여 명이 류일임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 관계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취재해서 확인한 겁니까? 그때 당시의 보도는 40여 명이었는데 네. 최근까지 계속 취재를 했는데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늘어났습니까? 70명이 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혈연 지연 학연뿐만이 아니라 전 직장 그리고 전 직장에 파견 나와 있던 경주시의 공무원 그리고 전 직장에서 MOU를 맺었던 한 문화단체 대표 저희가 확인을 하면 할수록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류일임 위원장의 동생도 관련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동생도 만나봤습니까? 네, 제가 제일 처음 찾아간 게 유일임 위원장의 동생이었고요. 네, 자 봉지욱 기자가 직접 취재했던 영상이 준비가 돼 있죠. 뭐 시간상 많이 듣지는 못하고 잠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왜 부탁하셨을까요, 그럼? 부탁? 네. 이유가 뭐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런 거였어요. 부탁은 아니고. 예. 그 아는 지인이 예. 잃어버린 거 기억을 못 들었는데 뭐 이런 일이 얘기가 돌고 있다. 이도 한번 도와주는 셈치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류예림 위원장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없습니까?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제5차 저는 사실 유일임 방심위원장 청부민원 사건을 취재할 때 이 사람은 곧 잘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잘리기는커녕 연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워서 이건 해도 너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 차에 국회에서 이제 과방위에서 저에게 참고인으로 좀 나와달라, 청부민원 사건을 취재한 기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 알려달라는 취지였거든요. 근데 발언 때에 딱 서니까 느닷없이 국민의힘 의원들, 신성범, 김장겸 이런 분들 전부 다 기자 출신이거든요. 이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야, 너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범이잖아. 너는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이잖아. 근데 네가 거기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어떻게 보면 제가 나간 목적과 아무 관계없는 질문을 해온 것이죠. 뉴스타파의 보도 경위를 보면요, 뉴스타파가 보도를 합니다. 당시에 대선 직전에 보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 결국은 그게 허위임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본인이 부인해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게 정의로운 심층 취재, 검증 취재라고 본인이 생각하십니까? 혹시 공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선을 앞두고 공작을 벌였다. 본인이 공작의 주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뭐 그럴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당시 그 봉 기자의 그 보도를 보면 왜 이렇게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다 비틀어 버렸잖아. 답변 드릴까요? 아니 짧게 내 질문에. 조우영 씨를 조사했습니다. 조우영의 진술 조서를 아니 이 저희가 양반은 확보했습니다. 2011년 2월에 대검 중수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한 거 아니에요? 2014년 경기경찰청 조우영의 진술 무슨 조서, 소리야? 조우영 씨 스스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대출건으로 수사를 받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앞뒤 상황과 관련 판결문까지 다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보지 않으시고 무조건 이것은 아무 것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 가짜 뉴스가 되는 겁니까? 보도 당시 명색이 기자를 했던 사람이 모든 게 뻐먹고 뭐죠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돼.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검찰이 8개월 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 조사 한 번 받았습니다. 더 이상 부르지도 않더군요. 근데 다음 주쯤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재판에 가서 저희가 허위 보도로 드러나고 모든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가짜 뉴스라면 제가 법적 처벌을 더하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6개 언론사 10명에 가까운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엄청난 국기문란 1급 살인죄까지 운운하시면서 국민의힘에서요. 근데 만약에 재판 결과가 무죄라면 그때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 그래서 지금 우리 봉지욱 참고인이 그 같은 허위 뉴스, 우리가 주장하는 허위 주장 뉴스에 가담했으면서도 지금 검찰에 구속되지도 않고 이렇게 국회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마음대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에 대해서 또 공직자 검증에 대해서 폭넓은 재량과 폭넓은 자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영두 의원님도 기자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일보에 계셨고 워싱턴 특파원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영두 의원님이 쓰신 기사가 문제가 돼서 검찰의 수사를 받는데 아직 기소가 되지도 않았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가짜 뉴스다 말다 하면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그것은 지금 이것은 판결이 내려진 것도 아니고 크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때 보면 제 목소리가 약간 빨라지고 상기돼 있잖아요. 지금처럼 느리게 얘기하지 않고 약간 저도 흥분을 했지만 눌렀죠. 거기서 뭐 제가 같이 삿대질 할 수 없고 똑같은 수준이 될 거고. 근데 제가 생각보다 놀랐던 것은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수준이 참 낮구나. 한편으로는 고맙구나. 이것들을 전 국민이 나중에 볼 텐데 이 장면을 한편으로 고맙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화가 났던 건 사실입니다. 네.
6개월 넘게 아무런 연락이 없던 검찰이 총선을 불과 10여일 앞두고 저를 불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주하고 있는 바로 이 현장이 검찰이 오랫동안 그려왔던 바로 그 장면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게 묻고 싶습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보도, 그리고 제가 JTBC에서 했던 윤석열 검사의 대장동 브로커 조우용 봐주기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6개월간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건 제대로 확인조차 안 되는 검찰발 받아쓰기 보도들 뿐이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힘내십시오. 네. 네.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6개월 만에 검찰 조사신데요. 네, 조사 임하는 심경 부탁드립니다. 조사받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그지? 날씨도 좋고 잘 받아봐야죠. 오늘 기자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오신 김에 좀 여쭤볼게요. 기자님들은 이 자리에 지금 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진짜 서야 될 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어떻게 생각하시지? 입장 보고로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그럼요. 자, 김건희 씨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주가 조작, 그다음에 명품 백 수수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씨. 그 사람은 여기 언제 옵니까? 반부패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유력한 대선 후보의 문제를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반부패 수사부에서는 자기들이 옛날에 모시던 상관이었겠죠, 그죠? 그분의 명예를, 자기 상관의 명예를 지금 지키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지금 사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히 보복 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분들 많이 모였으니까 제가 한마디 드리겠는데, 우리 기자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저널리즘, 한국의 언론이 전부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죠. 우리 스스로 다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실천해야 될 그런 일이 있다면 권력자의 말만 받아 쓰지 말자. 그죠? 자, 검찰, 검사, 그 다음에 티타임 이런 데서 나오는 말만 받아 쓰지 맙시다. 그죠? 그들의 말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얼마나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진실에 부합한지, 그걸 검증해가지고 써야 되는 게 우리 저널리스트들의 소임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늘부터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 다 이제 기자 동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는 같이 실천하고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진숙 임명됐다네. 아니 오늘 바로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했어? 취임식 11시에 했어요. 11시 했어? 좀 전에 했구나.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나? 응? 야, 그 정도 하자가 있으면 그래도 인간이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공직에 임명할 수 있어? 인간이 아닌가 보지. 어? 인간이 아닌가 보지. 아, 인간이 아니었어? 딴 데서도 다 라이브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라이브까지 할 정도인가? 아, 진짜 라이브야? 네. 일단 MBC는 라이브 한다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발을 좀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 메이크업도 좀 하고. 내가 그 하라 그랬잖아. 네? 시간이 없었지. 하실 거죠? 뭐를? 윤석열 씨. 윤석열 씨? 윤석열 씨라고 할 거예요. 아니, 앞으로 우리는 윤석열 씨로 합시다. 뭐 대통령의 모습 전혀 아니잖아. 그럽시다. 오늘부터 소위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 재판에 앞서 제 입장 그리고 향후 계획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일부 정치검찰들이 작당해 벌인 정치 수사로 규정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법 수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용을 무시한 채 불법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조작해 법정을 모독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렇게 온갖 불법을 저지른 뒤 검찰은 상상에다 정치적 의도를 더해서 걸레 같은 공소장을 만들어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3년 7월 8일이죠. 제가 기소가 된 게 며칠 후에 공소장을 받아봤어요. (72페이지인가) 되는 공소장이었는데 쭉 읽으면서 저는 좀 웃기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판장이 가장 많이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총 3번에 걸쳐서 공소장이 변경이 됐고 그래서 70쪽이 넘던 공소장이 30여 쪽으로 줄어들어요. 아마 저희 첫 공판이었나? 입장문을 제가 낭독한 게 있는데 그때 제가 걸레 같은 공소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 3번에 걸쳐서 공소장이 변경이 된 뒤에 변경된 공소장과 최초 공소장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 걸레가 돼버렸더라고요.
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 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 기득권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를 국방장관에 갑자기 임명하려는 것과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계엄 문제는 최소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되고 군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유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걸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이 과연 통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선 조작, 여론 개입이야 뭐야? 응? 국사범 됐어. 그러니까요. 야 지금 우리 터널 지나고 있는데 깜깜하잖아. 응? 왜 조금만 기다리면 더 밖으로 나가? 지 앞에 쳐다봐. 점점 밝아지고 있지? 응? 영철 씨 그렇지 않나? 그렇죠. 점점 밝아지고 있어. 우리가 비록 지금 윤석열, 김건희라는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곧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야. 때 되면 다 지나가야 돼. 사실 믿고 있지만 이게 참 비극이다 비극. 아유. 야, 뭘 비극이야. 희극이지. 부조리극이죠 부조리극. 오늘 기자님들 많이 나오셨네요. 오늘 본 재판을 시작하면서 저나 우리 뉴스타파는 이 사건을 뉴스타파 대 윤석열 사건으로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 재판을 통해서 정치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압살하는 이런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고자 합니다. 이런 행태를 이번 재판으로 끝장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인으로 신청하고자 합니다.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적시를 했죠.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보도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재판이 성립이 되는 거죠. 검찰이 내놓고 있는 논리 구성,
그리고 검찰의 상상, 그리고 가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치졸하게 짝이 없고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이거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컨트롤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아무리 검사가 악의를 가지고 수사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 누군가의 지시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은 100%의 확신으로 이거는 누군가의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의 하명 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거는 검찰의 의지라기보다도 정치 권력의 의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에 맞게 우리도 대응하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정치 탄압에 굴복하지 않는 선례를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저널리스트로 살아갈 이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후배 언론인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멋있게 싸워야 되고, 굉장히 아름답게 싸워야 되고, 정의롭게 싸워야 되고, 그리고 그 과정이 반드시 이겨야 되고.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선배 못하신 말씀 있을까요? 너무 화가 나. 네.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는 아니 이건 제 생각에 이 사건은 한상진, 김용진의 개인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죠. 이건 뉴스타파라는 매체 하나와 관련된 사건도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돼요. 이건 정치 권력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도 얼마든지 묵살하고 짓뭉개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선언 선포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널리즘의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에. 권력에 굴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남는 게 뭐예요? 그죠? 대통령께 대하여 받들어! 당의 안대로 도보부대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제병지휘관 김봉수 육군 중장은 3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53사단장, 한미연합군 사령부 작전처장 등 야전과 정책부서의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는 등 연합 및 합동작전, 국방정책의 전문가입니다. 작년 9월에 압수수색 이후에 검찰 조사받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당하고
뭐 공판 준비기일 아니고 결국 이제 그건 한 1년 만에 이제 첫 재판도 갔다 왔죠. 그 저희들이 재판 취재는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피고인석에 앉아서 이 책을 하나하나 써 내려가면서 반드시 검찰 정권을 독식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각오도 한 줄 한 줄 담아냈고, 어쨌든 이네들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후회하게 만들어지겠다.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한 뭐 여론 조작도 있고 그것 외에도 지난 대선에 개입한 흔적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서 올해 첫눈이 오기 전에 이 정권을 흔들 만한 보도를 꼭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 흔들리면 제가 죽습니다. 한상진 죽고 다음에 봉지욱 죽습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분명히 갈 수 있는 길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못 마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기까지만 해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대장 대출으로 조영 씨에 대한 일종의 봐주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 뉴스타파가 지금 그 며칠 전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관련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작년에 저희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9월 11일 그리고 9월 7일 그 두 번에 걸쳐서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했던 김기현 씨 입에서 저희 뉴스타파 기자들 상대로 사형에 처해야 될 국기문란 행위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게 이제 주요한 이유가 대선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첫째,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이 조작된, 그것도 윤석열 캠프와의 밀접한 관계하에 여론이 조작된 혐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같은 논리를 적용을 한다면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에 관련된 사람들도 다 사형에 처해야 될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겠죠. 김기현 씨의 주장대로라면.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김도덕들 똑같은 거라고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았네. 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뭐 긴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재밌게 하시고 뭐 자꾸 잘못한 사람들이 떨리는 거 아닌가? 지금 저기 용산에 있는 관저에 있는 그 사람들 많이 떨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분이 제일 많이 떨리겠죠. 하여튼 재밌게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뭐예요? 네, 그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고 있는 그 창원지검에서 지난해 11월에 만들었던 검찰 수사 보고서에 명태균과 윤건이랍니다. 윤 대통령 부부 카카오톡 텔레그램이 한 280개 담겨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의 의혹을 풀 핵심 키 여러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한 리포트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또 이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 보고서가 작년 12.3 내란에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윤 대통령 부부가 지난 3년간 어떤 일을 했는지 국민들께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공교롭게 내일 새벽에 경찰이 이제 윤건이 관저로 이제 압수수색 체포를 하러 가요. 좀 느낌이 조금 묘할 텐데 어때요? 어찌됐든 내일은 반드시 체포가 될 것이고 뭐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는 저희 할 일을 그냥 끝까지 하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카메라 2 인.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부터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명태균 게이트 특집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작품 가능한 게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딱 들어가면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아니. 아이고 이 뭐야 이거? 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 저기가 어디지? 여기가 그 관저 이제 흔히 말하는 1차 저지선. 1차 저지선. 그 흰색 철문이에요. 여기 우리 많이 보던 거기? 네, 여기 버스 가로로 서 있고 위에 철문 있고 위로 이제 버스가 또 세로로 있죠 지금. 이거 잘 보인다. 이 경원 이제 교대로. 여기 이제 1차 그거고. 네, 여기가 1차 저지선입니다. 아니 여기는 언제부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 언제 왔지? 지난주? 목, 금, 토, 일, 월, 화 6일째 있네요. 내일까지 7일. 지금 6일째? 내랑 끝나면 8일. 그 정도 되겠네요. 내일 새벽에는 될 것 같아서 제발 내일은 끝나라는 심정으로 집에 좀 가자. 저랑 지금 2명은 이제 곧 1시 되면 이제 저기 관저 앞으로 나갈 거고요. 좀 이따가? 네. 2시 되면? 네. 관저 앞으로 나갈 거고. 그럼 이제 관저에서 이제 뭐 체포가 완료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이제 공수처에 또 한 팀이 대기를 하고 있죠. 끝나면 이제 또 구치소로 간다는 소식이 들리면 또 이제 구치소로 가야겠죠.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함 하나 드릴게요. 카메라 찍고 있어가지고. 뉴스타파 김용진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님이 그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세력이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요? 그게 돼서 저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좀 협조하시면 좋겠네요. 예. 그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 아닌가요? 제발 좀 정상적인 아니 뉴스타파가 여기까지입니다. 정상적인 취재를 좀 하세요. 그렇게 자꾸 도발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니 거예요. 사형에 처할 국가 반역자라고 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본회의장이 그렇게 생각해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 예. 소란 제발 의원님 지키세요. 아니 인터뷰 요청을 드린 거잖아요. 선생님 본회의장 아닙니다. 지금 진짜 좋은 날씨가 됐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재판받기에 더 좋은 날씨라고. 재판받기에 더 좋은 날씨? 일심도 한 1년은 가지 않을까? 1년 하겠죠. 지금 얘들이 지금 주요 증인만 16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부수 증인 뭐 부르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뭐 1차로 그렇고 이거 1년? 아니 저는 1년 택도 없다고 봐요. 1심. 1년 택도 없어? 네. 훨씬 더 오래 가야 되네. 그럼요. 뭐 천천히 해봅시다.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시간밖에 없지.